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2년 경제적인 용어 중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용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바처럼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장 큰 혜택을 본 나라가 우리나라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 인플레이션을 다시 잠재우기라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복잡한 경제 이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매달 물가가 20%, 30%, 40%씩 오르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리 봐도 다음 달에도 또 물가가 오를 게 명명백백해 보인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마트로 달려가야죠. 어차피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되는 생필품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사거나 다음 달에 사거나 다다음 달에 또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안 사고 다음 달에 사면 그것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되고요. 그 다다음 달에 사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물건들을 미리 사둬야겠다라는 일종의 사재기가 생기게 되겠죠. 자, 이런 사재기가 생기고 나면 실제 어떻게 됩니까? 예정된 물가 상승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자, 이런 지속적인 물가 상승률, 그리고 지속적인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물가 상승률을 경험했던 많은 국가의 국민들은 어떤 문화를 갖게 되냐면 저축을 좀처럼 안 하게 되는 습성이 생깁니다.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요, 월급을 안 주고 주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근로자들이 주급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월급을 받을 경우에는요, 다음번 월급을 받을 때까지 기간이 한 달이나 걸리죠. 그런데 그 한 달 사이에 너무나도 빠르게 물가가 송송 올랐던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 악순환을 진작부터 많이 경험했던 나라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상시 경험합니다. 7, 8년 단위로 물가 상승률이 20% 이상씩을 찍어봤던 나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왜 내가 이번 주도 생필품 가격이 뻔히 올라가는 걸 마트에서 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월급 형태로 돈을 주냐? 주급으로 주십시오. 이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급으로 받는 문화도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월급을 받고 나면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저축하거나 절약하는 문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 받은 것을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립니다. 왜? 예전에 인플레이션이 높았을 때는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는 것이 오히려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게 일종의 소비 문화로 자리매김하면서 중남미 국가의 빈곤의 악순환, 먼 미래를 보면서 저축을 하는 문화가 좀처럼 형성되지 못하게 만든 근원적인 환경 요인으로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통상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가 경제의 잘못된 관행과 국가 경제의 커다란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주 이례적으로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난 뒤에 북한이 먼저 농지 개혁을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 지주계급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경제적인 수단으로 중요한 요소인 토지를 지주계급에게 무상으로 몰수한 다음에 그 몰수한 토지를 소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형태로 토지 개혁을 시작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개혁을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북한이 이렇게 토지 개혁을 시작한 모습을 본 남한 정부는 당연히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북한에서 저렇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땅을 무상으로 나눠줬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래서 우리 남한에서도 1949년 농지개혁법을 공포합니다. 이때 남한에서 수행했던 농지개혁의 방식은 북한과 달리 그래도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산주의처럼 무상으로 몰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유상으로 몰수하자. 주주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다 수용을 한 다음에
다음에 국가가 수용한 그 땅을 다시 유상으로 돈을 받고 국민들에게 나눠주자라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가가 갑자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대거 유상으로 몰수한다라는 겁니까? 그 당시 선택했던 방법이 토지와 관련된 국채를 지주에게 주고요. 그 국채를 가진 지주는 채권을 가진 지주죠. 그러니 당연히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주들에게 준 것이고요. 그리고 한 20년 뒤에 만기에는 그 국채니까 채권이니까요. 만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기에는 원금도 국가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국채를 지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 그러니 지주들은요, 그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주고 대신 국채를 받은 꼴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그러면 소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국가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러면 소작계층은 무슨 돈이 있다고 그 토지를 받았던 대금을 치르느냐? 역시 매년 국가에게 토지를 분배받은 대가로 얼마씩 그 토지 대금을 분납하는 형태로 거의 20년 가까이 분납하면 그 뒤에는 완벽하게 내 땅이 되는 형태로 토지를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한국전쟁 또는 해방 이후 일본의 여러 제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 그리고 6.25가 터지면서 더더욱 생필품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생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기록들은 더 많은데요. 194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물가 상승 추계는 무려 112.9%였고요. 1947년에는 전년 말 대비 128.1%나 물가가 상승했고 1949년에는 전년 말 대비 무려 486% 가까이 물가 상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남한 정부는 5년 연부 보상으로 소유자에게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소작농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지주에게 뺏은 토지는 아까 물가 상승률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2배, 또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또 2배, 그 다음 연도에는 3배. 이 토지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채권이라는 것은 처음 발행했을 때 그 액면 금액과 처음 발행했을 때 사전에 약속했던 이자만 그것도 현금으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주들이 받았던 현금 가치는 정말 반대로 2분의 1 토막, 그 다음 연도에는 4분의 1 토막,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8분의 1 토막으로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 지주들이 실제 가지고 있었던 재산적 가치는 이 유상몰수 과정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인플레이션 덕분에 자산 가치는 자꾸 줄어들게 됐고요. 반대로 소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5년 이상의 기간을 통해서 이 땅의 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했던 것인데 그 사이에 땅값이 벌써 4-5배 이상, 많게는 10배 이상 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떼돈을 번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 해방 이후 하이퍼 인플레이션, 해방 이후 한국전쟁 당시에 또 고공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급격히 완화되는 아주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빈부격차가 완화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의 아주 독특한 기질들을 갖게 됐는데요. 그래, 한번 해보자. 나라고 항상 이렇게 살라는 보장은 없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열심히 뛰는 문화들이 조금씩 형성됐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경쟁자가 저 10m 앞에서 20m 앞에서 출발하고 나는 이 뒤에서 출발하면 정말 100m 경주를 할 맛이 안 나겠죠.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경우 이번 생에 내 삶은 하면서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고요. 더 심할 경우 시니컬해지거나 더 심할 경우 사회적인 반감 세력으로까지 진화 발전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소득 분포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나라고 계속 이렇게 살라는 법은 없잖아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경제하려는 의지들이 형성되게 됐던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요, 특히 우리나라 경제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운이 좋았던 민족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가져보게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년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이 또 큰 기회가 됐던 역사적 경험도 있었으니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아니면 대내적으로 이런 인플레이션이 어떤
어떤 새로운 기회로 자리매김할지 한번 저도 지켜보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